저 여자 말이야 3만 원만 더 주면 해준대. 끝내준다던데 한번 가볼까? 도시락만 배달하는 게 아니래. 알지? 40년 전 그 봄날 자전거 뒤에 태웠던 소녀의 온기가 60대인 지금도 손끝에 남아있는 그런 기억. 나는 그냥 그날을 가끔 떠올리며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공사판 아저씨들이 돈 주고 외로움을 달랜다는 한바집 여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갈한 앞치마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짓던 한바집 여사장님이 그런 소문의 주인공이라니. 하지만 그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저는 그 소문 속 주인공을 자꾸만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옥입니다. 그 순간 4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영옥이? 조치원 버스 정류장에 그 영옥이? 청주의 이른 봄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아직 미련처럼 남아있는데도 여기저기 개나리가 노란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죠. 건설 현장의 소음이 귓가를 울려댔습니다. 저는 박찬홍, 59살의 건설 현장 소장입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고 이번에는 청주 재개발 현장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 담당도 아니었는데 회사 내부 사정으로 갑자기 배정된 현장이었죠. 소장님, 이번 현장은 얼마나 계실 예정입니까?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중 현장 감독인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글쎄, 한 6개월?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마무리해야지. 대답하면서도 제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6개월이라. 또 다른 타지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전국의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집에 머무는 날보다 출장 생활이 더 많았죠. 저녁 숙소로 쓰는 원룸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여기도 어디 가나 똑같은 원룸, 똑같은 침대, 똑같은 침묵. 아내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네요. 그녀가 떠난 지. 여보, 난 더는 혼자서 못 살겠어. 아내가 마지막으로 내게 했던 말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처음에는 이해해줬던 제 일, 제 출장, 제 바쁜 삶이 결국에는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고 병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저는 일을 멈추지 못했어요. 이젠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아서요. 그냥 계속 일만 했습니다. 아들과는 연락이 뜸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더 뜸할 때도 있죠. 그 아이도 이제 30이 넘었으니 제 얼굴보다 핸드폰 속 아내 얼굴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날 타지로 떠도는 내 인생. 결국 외롭다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혼잣말을 내뱉고는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외로움은 이제 그냥 제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내 팔자라며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현장에서의 일주일은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공사 일정은 빡빡했고 계속되는 비로 작업은 지연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도 현장 식당, 이른바 한바집의 여사장님이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얼굴.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서울에 있었고 이곳 청주는 처음이었기에 그냥 착각이려니 했습니다. 어느 저녁 속이 타들어가 소주 한잔하러 현장 근처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그곳엔 우리 현장 직원들이 이미 한잔하고 있었죠. 어이구, 소장님, 어서 오세요. 타지에 오셔서 외롭지요? 제 옆자리에 앉은 반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저기,
그 한바집 여사장님 말이에요. 한 직원이 말을 꺼내더니 다른 직원이 얼른 그의 팔을 툭 쳤습니다. 말하지 마. 왜 소장님도 이제 우리 식구잖아. 무슨 얘기하는 거요? 저도 모르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 식사시키면 도시락 싸서 집으로 갖다 준대요. 그리고 돈 5만 원만 더 주면 그 다음도 가능하다던데. 술에 취한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배고프실 때 불러보세요. 소장님은 더 잘해줄 거 아니에요? 다들 킬킬대며 웃었지만 저는 왠지 불편했습니다. 정갈한 앞치마에 단정한 말투, 그리고 나이 지긋해 보이는 눈매의 그 여사장님이 그런 소문의 주인공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만해요. 제 말에 직원들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한바집 여사장님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친절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미소가 왠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밥 더 먹으라고 했던 친절이 그게 아니었어? 얼굴을 들어 여사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인데 마음 한 구석이 자꾸 불편해졌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쯤 되던 날 회사에서 환영회를 한다며 회식을 열었습니다. 소규모 술자리였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한바집 여사장님도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현장 같이 해주시는 가족 같은 분이라며 모셨습니다. 과장의 말에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여사장님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주에서는 이분 도시락이 최고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감사합니다. 박영옥입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박영옥. 영옥이?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옥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조치원 고등학교 영옥이? 어딘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40년도 더 되었으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같고 저 눈매는 분명. 소주 한 잔을 따르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저요? 조치원입니다. 조치원. 내 고향 조치원. 순간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 그 영옥이었습니다. 복숭아밭 아래서 딱 하루 데이트했던 그 소녀. 제 첫사랑이었던 그 영옥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도 나를 알아볼까? 아니, 그보다 먼저. 그 소문들은 영옥이 그런 여자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조치원의 봄은 복숭아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복숭아밭은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하늘하늘 춤을 추곤 했습니다. 그 시절 고등학교 3학년이던 저는 매일 아침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를 타고 등교했습니다. 그 버스에는 항상 영옥이 있었습니다. 교복 치맛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늘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려고 일부러 서둘러 나왔죠. 어느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영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떠난 후에야 영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에 맺혀 있었고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떡해. 버스 놓쳤네. 여기서 학교 가려면 걸어서 1시간이야. 영옥의 실망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문득 용기가 생겨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데려다 줄게.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낡은 자전거를 끌고 왔습니다.
자전거는 오래됐지만 튼튼했습니다. 영옥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뒤에 타. 처음엔 망설이던 영옥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걸어갈게. 늦겠다. 괜찮아, 타. 제가 다시 권하자 영옥은 살짝 긴장한 듯 자전거 뒤에 올라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사이엔 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장 끝에 걸터 앉아 손잡이를 잡으려 했죠. 자, 출발한다.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속도를 올렸습니다. 시골길의 울퉁불퉁한 자갈밭을 지나는데 갑자기 커다란 돌멩이를 잘못 밟아 자전거가 휘청했습니다. 영옥이 놀란 비명을 지르며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뒤돌아보니 영옥의 얼굴이 제 등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팔이 제 허리를 꽉 감싸고 푹신한 가슴이 등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얼굴이 불에 달궈진 듯 붉어졌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놀랐어. 영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녀는 제 허리를 꼭 붙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짧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복숭아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 우리를 감쌌습니다. 자전거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온기, 허리를 감싼 그녀의 팔, 그리고 등에 닿는 가슴의 떨림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학교 정문이 보이자 저는 속도를 더 늦췄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도착했네. 고마워, 찬홍아. 영옥이 자전거에서 내리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날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도 데려다 줄게. 제 말에 영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영옥은 버스 정류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결국 수소문해 보니 영옥의 가족이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첫사랑은 그렇게 복숭아꽃 향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서울로 올라왔을 때 영옥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넓었고 영옥을 찾을 만한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대학 4학년 봄 축제 날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의 벚꽃 축제는 서울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던 중 불현듯 그녀를 보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서 있던 영옥.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그 눈빛, 틀림없는 영옥이었습니다. 영옥아?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찬홍? 정말 찬홍이 맞아?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벚꽃 아래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년 만의 재회.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학교 앞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영옥은 인근 여대에 다니고 있었고 우연히 친구 따라 저희 학교 축제에 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가난한 고학생이라 비싼 술집에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에 소주를 마시고 밤늦게까지 캠퍼스 주변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하늘하늘 춤을 추었고 영옥의 머리카락도 그 리듬에 맞춰 나풀거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4년 전보다 더 예뻐 보였습니다. 대학생이 된 영옥은 더 성숙해졌지만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조치원 떠나고 많이 울었어. 영옥이 술에 취해 고백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내가 없는 버스 정류장이 너무 허전했어.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아졌습니다. 어느새 영옥의 손이 제 손에 포개져 있었고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내 자취방 가볼래? 오늘 내 친구 안 들어와.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자취방은 따뜻했습니다. 좁은 원룸에 책과 옷가지들이 소녀처럼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옥은 커피를 내려주겠다며 주방으로 갔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취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옥의 부드러운 살결과 달콤한 숨결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방울, 떨리는 입술,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산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고 밤늦게까지 다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절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헤어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옥이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녀의 자취방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학 시절은 마무리되었고 저는 졸업 후 건설회사에 들어가 현장을 돌아다니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날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을까? 그렇게 아련했던 내 첫사랑을 40년이 지나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이 영옥인 건지, 진짜로 그렇게 변해버린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 아련한 첫사랑과 소문 속의 그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옥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냥 한바짐 여사장님이 아니라 내 첫사랑 영옥으로, 고등학교 때 자전거 뒤에 태웠던 그 소녀로, 대학 시절 내 품에 안겼던 그 여인으로. 하지만 그 소문들, 돈을 주면 몸을 판다는 그 이야기들은 내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는 영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면 그 여자가 정말 영옥이 아닐 수도 있겠지. 자기 위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현장 일이 바빠서 직접 한바집에 갈 일은 없었지만 간혹 서류 검토할 때 직원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마음 한구석이 조마조마했죠. 혹시 영옥이 직접 들고 오지는 않을까? 어떤 표정으로 만나야 할지. 어느 늦은 오후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나 혼자만 남아 진척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영옥이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식사 안 하셨다고 해서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사장님이 직접 오실 필요는 괜찮아요. 다들 퇴근했다고 해서. 영옥은 도시락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조치원 버스 터미널 앞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옥은 나를 알아봤던 겁니다. 처음부터. 영옥이 맞죠?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찬홍 씨, 난 그날부터 알아봤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옥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대학 시절 헤어진 후 그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서른이 되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남편은 도박과 폭력으로 가정을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아이들만큼은 지키고 싶었고 영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식당, 공장, 가정부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틴 끝에 간신히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영옥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여자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모질었을지 아픔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난 그저 이 나이에 다시 만난 게 기적처럼 느껴져요. 찬홍 씨. 영옥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40년 전 자전거 뒤에 타던 소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도 그래, 영옥아.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이끌려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주름이 자리 잡은 손과 얼굴이었지만 맞닿은 가슴은 4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옥의 살결은 너무나 부드럽게 느껴졌고 그녀의 미소는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영옥은 싸늘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까딱할 뿐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도 다른 직원이 가져왔고 영옥의 모습은 현장 식당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 소문이 맞았나 보군. 화가 치밀었습니다. 특별한 사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또 한 명의 손님에 불과했던 걸까요? 어떤 남자와 오늘 밤을 보내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괴로웠습니다. 세월이 무상하다는 생각에 술병을 들이켰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옥과 마주칠 일이 없도록 점심시간을 피해 다녔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녀를 찾았습니다. 밤이면 취기에 젖어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도 늦게까지 일하다가 사무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한 대 물었습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의 불빛이 흐릿하게 비에 젖어들었습니다. 찬홍 씨, 뒤에서 영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영옥이 손에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영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소문 한번 퍼지면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찬홍 씨, 난 당신만은 믿어줬으면 했어요. 빗물이 영옥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현장에 온 지 3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그냥 도시락만 팔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소문이 돌았어요. 여자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죠? 특히 내 나이의 여자가.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당신을 만난 건 정말 오랜만에 느낀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현장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소장님도 결국 그 여자한테 넘어갔다는 말들. 당신까지 그런 소문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옥의 고백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를 의심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영옥아, 그녀에게 다가가 품에 안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영옥아. 미안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그녀를 다시 한번 아프게 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영옥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폭력적인 남편과의 생활, 그를 떠나기 위해 감내했던 고통들, 아이들을 위해 견뎌야 했던 세상의 시선들, 그리고 그 소문이 시작된 경위까지. 한바집을 시작했을 때 현장의 한 관리자가
영옥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거절하자 그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그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그저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다 컸어요. 딸은 결혼했고 아들은 군대에 있고 이 일만 끝나면 조치원으로 돌아가려고요. 친정어머니가 아직 그곳에 계시거든요. 영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영옥아, 미안하다. 내가 널 더 찾아봤어야 했는데 널 의심했어서.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로. 봄이 깊어가고 공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상보다 공정이 빨리 진행되어 2달 후면 마무리될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서울 복귀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오세요. 다음 프로젝트 준비해야 합니다. 팀장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남을 사람입니다. 여기 이 사람 옆에. 놀라는 팀장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쳤지만 이제는 제 행복을 선택할 때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외로움에 시달렸던 날들, 그리고 영옥을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 이제 다시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장 사무실을 정리하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둔 나이,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자전거 가게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전거를 좋아했고 퇴근 후에도 종종 자전거를 수리하며 시간을 보냈던 취미를 이제는 직업으로 삼기로 한 것이죠. 공사 마무리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는 작은 자전거 하나를 사서 영옥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가게에서 찾아낸 레트로 스타일의 자전거였습니다. 새 것은 아니었지만 정성껏 닦고 기름칠을 해서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영옥아, 그날처럼 한 번만 더 내 뒤에 타줄래? 영옥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자전거라니.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자전거 뒤에 올라탔고 저는 천천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의 미래로. 청주의 봄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벗어나 옛 동네 골목길로 들어서자 복숭아꽃이 흩날리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40년 전 조치원의 그 봄날처럼.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동안 영옥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는 주름진 손이지만 그 온기만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복숭아 꽃잎이 우리 주위를 맴돌았고 그 향기가 온 몸을 감쌌습니다. 찬홍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영옥이 등 뒤에서 물었습니다. 글쎄, 난 퇴직하고 자전거 가게를 차릴 생각이야. 너는? 나도 한바집 그만두고 조치원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영옥의 말에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뒤돌아보니 영옥의 눈에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조치원으로. 내가 그곳에 자전거 가게를 차릴게. 영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아? 당연하지. 내 고향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내 옆에 있고 싶어. 영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찬홍아, 우리 이제 늙었는데 그래서 더 늦출 시간이 없지. 영옥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달 후 우리는 조치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옥의 어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마을 입구에 작은 자전거 가게를 열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영옥이 가져다 주는 도시락을 먹으며 마을 아이들의 자전거를 고치는 일은 생각보다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영옥과 함께 옛날처럼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 여자 과거가 안 좋대.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박영옥은 누가 뭐래도 내 첫사랑이고 지금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 한 사람입니다. 내 나이 60, 다시 사랑이라는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는 박영옥은 그 여자랑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가끔 저녁이면 영옥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복숭아밭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영옥의 손을 잡고 바라보는 그 풍경 속에서 저는 다시 청춘이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황혼의 사랑은 사치라고. 근데 전 이제야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복숭아꽃 흩날리는 이 봄날에 내 첫사랑 영옥이를 다시 태우고 갑니다. 내 남은 삶 전부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입니다. 혹시 복숭아꽃 피던 그 봄날의 누군가가 지금도 그리우신가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청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